자, 제가 준비한 거는 53쪽부터입니다. 53쪽. 좀 전에 했네요. 이게 내밀성을 너무 잘 우리가 토론을 한 것 같아요. 54로 내밀성 개념을 이제 이해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내밀성이 파괴와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 파괴의 원칙으로 제사 축제고 전쟁은 주의해라 주의. 전쟁은 파괴라고 유용성이 파괴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죽음과 제사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55, 56 넘어가면 재물은 반드시 한때 유용했던 것이어야 한다. 이거 읽고 다른 얘기인데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 제가 이제 친구랑 헤어지고 어떤 일이 속상하고 이런 걸 잘 보면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은 나를 안 힘들게 해요. 유용한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제사의 목표다. 그래서 56쪽에 닷새 줄 보면 지속적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사물도 사실 분리된 입장을 갖지 못하며 여기 있는데 사물, 지속적 삶 같이 쓰이고 콤마 찍고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2단계부터 사물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대상이 어떤 작동적 힘으로 뚜렷하게 부각되려면 한 대상이 제 고유한 의미를 가져서 뚜렷이라는 단어를 이런 데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사물, 지속. 저기 사과가 있네 이런 거. 그런데 이 사과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뚜렷하겠지. 이렇게 해보면 지속적 삶을 끌어안아야 된다. 사물은 음식물처럼 또는 가연성 물질처럼 파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물은 이게 하나하나가 이제 먹고 파괴된다. 이거 단편적으로 보면 파괴되는데 그러나 빵은 음식을 먹은 사람을 통해 이렇게 해서 계속 사물의 세계가 연쇄가 돼가지고 꽉 짜여집니다. 그러면 그 세 줄 내려오면 죽음은 현실 세계에 끼어들 자리가 없게 돼요. 이게 하나하나로 보면은 부서질 것 같지. 그런데 유용함으로 이 세계가 쫙 짜여져 가지고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이 대목임 속에서 이렇게 죽음이 못 들어온다. 57페이지에 죽음은 두째 줄 우선 지속의 부재를 통해 그 다음에 콤마 찍고 이어 삶의 위대한 긍정을 통해 현실의 위선을 폭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죽는데 왜 위대한 긍정이야 삶이. 이 삶은 그러니까 지고적 삶인 거죠. 생 자체. 그래서 그러면 이 속된 세계의 위선을 폭로한다. 그리고 현실적 질서는 현실의 부정, 즉 죽음을 거부한다. 유용한 세계는 죽음을 거부하고 내밀한 내재적 삶도 부정한다. 이런 거 같이 쓰지 않습니까? 내밀하는 건 파괴하는 거고 파괴를 통해 내가 경험될 1단계의 지고적 삶도 부정한다. 뭐가? 현실적 질서는. 선생님 요 용법 안에서 이제 같이 쓸 때 내밀한 내재적 이렇게 붙는 거는 파괴를 통한 원초적 동물성의 회복 경험, 느낌 이렇게 이제 읽게 되고 이 두 개는 이 문장에서 보면은 현실적 질서랑 대비되는 개념이다. 앞에 우리가 했던 거에 다른 버전. 그 다음에 58쪽에 둘째 줄에 죽음은 삶을 한껏 드러내며 이 삶이 뭐냐. 현실적 질서로 다 찍어 누를 수 없는 원초적 단계의 삶을 한껏 드러내며 그 다음 문단에 요거를
과제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해볼게요. 죽음과 슬픔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생각은 순박하다. 죽음은 슬픈 거랑은, 그러니까 이 바타의 정의, 이거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게 재밌는데요.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평가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류가 모두 똑같은 장면에서 우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르게 운다거나, 포인트가 다르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픔은 유용한 세계, 여기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도 전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운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물이 기쁨과 대립적 의미를 갖는 건 결코 아니다. 이걸 대립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눈물은 고통이기는커녕 삶의 내밀성에서 포착되는 삶에 대한 날카로운 의식의 표현이래가지고 눈물에 대한 재정이 우리가 특히 그러니까 일반적 눈물 말고 죽음 앞에서의 눈물일 경우에 죽음이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 내밀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터질 때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식이 가장 날카로워지는 순간은 죽음에 의한 것이든 또는 단순한 이별에 의한 것이든 존재에 이어 부재가 올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요 경우는 이 날카롭다는 거는 이제 사물의 세계의 명료함이랑 좀 다르게 의식으로 이 유용한 세계의 본질이랄까 이런 거가 아주 막 이해를 하려고 쭉 나갈 때는 부재를 통해서다. 자, 4번 제사의 성침. 일반적으로 죽음과 제사는 공통점이 있다. 가치를 버린다는 거에서 버려가지고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그러는데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제사와 연결된 건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중한 제사라도 반드시 피를 요구하는 것은 또 아니다. 제사는 사례가 아니고 나쁜 일, 잘못된 일 그렇다기보다 버리고 주는 일이고 제사는 깊은 의미의 드러냄 자체다. 그러니까 유용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드러내는 거다. 드러낸다. 중요한 것은 지속의 질서에서 지속의 질서, 이게 이제 사물의 세계고 무조건적인 성취의 폭력으로 옮겨가는 거다. 성취의 폭력을 사물의 질서랑 반대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데 웬 성취야. 근데 바테의 용법 안에는 내재성의 성취고 내밀성과 폭력의 경험으로 그 성취라는 단어를 쓰신 것 같고요. 60쪽 가면은 제사는 일단 소를 갖고 먹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소를 죽여버리고 그냥 태워버리고 이러는 거는 제사는 미래를 염려하는 생산의 반대 명제다. 순간에게만 관심을 갖는 성취다. 딱 그 순간에는 내재성의 기투가 일어난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사가 버리고 줌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주어진 어떤 것이 받은 쪽의 보존의 대상이 아니고 제사는 제공된 대상, 양소, 이 갑작스러운 내재성의 세계를 이제 열어 보여준다. 그래서 그 문단 끝에 재물은 모든 유용성을 벗어난다. 그 다음 문단에 제사는 유용한 것을 제사 지내기 때문에 이게 유용함의 표본을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소, 이상한 소 이러면 안 되고 가장 완전한 소. 그래서 인신공양을 할 때 그게 자 여기서 이게 생각할 거는 인류사에 인신공양이 진짜 많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역사에 너무 많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안 돼 있고 그 인간은 사물화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을 대표하는 얼굴이죠. 한 인간을 죽인 게 아니라 동물을 죽인 게 아니고 왕을 죽여야 되고 가장 젊을 때 죽여야 되고 가장 이 세계의 유용함을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 중요하고 두 번째 문단 셋째 줄 이것도 재밌더라고. 사치품을 태우지 않아. 제사는 쌀로 하는 거예요. 쌀.
이렇게 뭡니까 어쩌다 먹는 아름다운 열매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 제사 제물에도 그 위치가 위격이 있는데 그래서 사치품은 유용함을 제거시킨 물건이잖아요. 애초에 요게 요 정의 자체가 좋더라고요. 요거 일단은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치제를 가지고 인류가 하는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이거 그냥 퀴즈인데요. 그냥 퀴즈입니다. 그냥 연습을 하기에 좋아가지고 인문세에서 강학원이라든가 다른 공동체에 선물을 할 때는 필수제를 합니다. 필수제. 쌀, 그 다음에 감자. 왜냐면은 굳이 이제 잘 지어볼게요. 이제 이걸 응용하면은 필수제를 선물하는 거는 당신의 유용성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목걸이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돌려. 그러면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걸 나는 부정하는 거야. 일단 요까지 하고 공동체와 공동체의 차이 나는 관계를 중재할 때는 필수제를 해야 될까요? 사치제를 해야 될까요? 이제 설명을 좀. 저 세계를 보존하려면 뭘 해야 돼? 필수제를 해야 돼. 저 세계랑 내 세계는 다른 세계, 나는 다른 필요를 가져. 두 개의 필요를 동시에 견인하려면 뭘 해야 돼? 어떤 필요도 속하지 않는 물건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특정한 사람한테만 쓸모 있는 거를 갖고 둘 사이를 만들 수는 없어. 이제 설명 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둘의 유용함을 보존하면서도 둘의 고유함을 보존하면서도 둘의 사이라고 하는 상위 단계를 다시 만들 때는 사치제로 엮어야 돼요. 제 이론 아니고 마르세모스의 증여론. 요거 이제 좀 더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재밌습니다. 선물은 정말 재밌죠. 네네. 선물은 이게 네. 그래서 왜 다이아를 주고받냐? 쓸데없어서예요. 쓸모는 우리 둘이 결혼할 거야. 정임쌤이랑 저랑. 근데 쓸모를 가지고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어떤 쓸모도 없어야 우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아가 된 게 아닐까? 뭐가 됩니까? 다이아. 아니, 물론, 다이아로 이빨을 쑤신다든가, 그걸 팔면 돈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들어가면 문제는 복잡한데. 도대체 예물은 누가 만든 거야? 궁금하시죠? 인류학자 이런 게 궁금하잖아. 왜 제사를 꼭, 터키 이런 걸로 해? 왜 이런 거. 근데 꼭 이거는 왜 쓸데없이 목걸이를 갖고, 사랑 고백을 왜 목걸이로 할까? 야, 이거 내가 100만 원짜리 좀 팔아서 재테크해라. 이런 연애를 하면 안 되지 않나? 되나? 그러니까, 요는 사치제라고 중요하다. 모든 유용함을 넘어선 것에 대한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전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조심해라. 이런 게 있고요. 관계 자체를 원한다면 뭘 선물해야 돼? 사치제.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쳐준다 할 때 필수제. 그의 필수제. 이렇게 되고 또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일단 요거는 이 자체로 재밌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사치제를 사라 이 얘기 아니다. 왜냐면은 사치제는 요거 이제 일단 킵하고요. 61쪽에 갑니다. 61쪽에 애초에 내재성이 없는 대상은 제사가 불가능하고 내재성을 모르는 대상이 나중에 내밀성의 사물로 순치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원래 먹고 먹히는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유용함이 입혀지고 다시 폭력을 통해서 다시 내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만이 제사의 제물로 된다.
5번 개인 고뇌 그리고 제사. 내밀성은 담론으로 표현해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밀성에 대한 다른 점이 있고 이 이성근 선생님의 과제에도 내질성, 내밀성을 이게 아주 그 책의 핵심 개념으로 성근쌤이 가려고 하시고 보시고 자 여기 요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밀성을 이론적으로 좀 정리하기가 좀 곤란하고 설명도 이제 바로 안 되는데 왜냐면 이건 파괴와 관련이 있어요. 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팽창 눈물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그 다음에 이를 악물게 하는 악의 어디서 시작한 것인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추락의 느낌, 어둠, 두려움, 목 찢어지고 흰 눈에 창백한 감미로운 슬픈 분노 이 전체가 이미지로밖에 안 온다 내밀성은. 근데 이게 개념은 이렇게 쓰는데 그 다음 개체성 부재의 열정 요게 내밀성 개념의 개체를 부정한 개체. 화가 나가지고 막 눈 튀어나올 것 같을 때 이런 거죠. 근데 왜 화가 날까? 아 이거는 더 재밌는데 화는 도덕 감정이잖아요. 화는 누구한테 냅니까? 자기에게 내건 남한테 내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아니 남이 싫은 거를 곱씹는 게 아니고 터트리는 거는 화는 되게 공동체적 감정이에요. 집단적 감정. 화를 안으로 쏟건 밖으로 쏟건 내파되는 그런 에너지도 있죠, 화가. 아, 이거 너무 분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화를 왜 이렇게 내는 사회일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래야 돼. 이런 걸 엄청나게 세게 쓰면 결국은 이제 세게 쓰면 또 터져.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런 게 있고 62 내밀성 폭력 이제 여기 나오죠. 근데 앞에 얘가 터진다. 그 다음에 여기자. 내밀성은 분리된 개체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다. 내밀성은 그러니까 보존 욕망이 아니다. 사물성과 관계없다. 내밀성. 그래서 성질이 있는데 제사에서 개체를 묘사해보자. 그러면 개체 자체는 죽으니까 뭐 어떻게 이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개체가 고뇌인 이유는 개체가 제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개체가 개체일 수 없는 거예요.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느 순간 개체는 재물과 동화되면서 내재성을 해보는. 자, 개체가 이제 오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인신공양에 있어서 제가 재물이 되려면은 오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어느 부족의 족장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재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여자 나이가 어때 뭐 배 안에 뭐 들었어 막 이런 게가 있는 개체인데 그게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유의미의 집약체가 되면서 제사상에서 개체가 재물의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파괴되면 내재성을 회복해. 이게 순서 하나하나 갑니다. 근데 이게 문단 자체가 내밀성 설명하는 문단이고, 그러니까 내밀 폭력은 내재성 회복의 전 단계. 그러나 내재성 회복을 통해 재물과 개체 이제 내가 어느 부족의 족장이든 나든 이런 그 경계가 다 무너져가지고 하나가 되면 재물은 사물이고 근데 이 뉘앙스가 뭔데 이런 파괴는 조건에서 출발하잖아요. 먹고 먹힘의 원초적 단계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62 마지막 줄에 인간은 사물 질서 체계에 들어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고 사물의 질서를 붙잡는데 죽음은 사물 질서를 깨트리고 그러니까 속을 붙잡았더니 그래도 이건 영원하진 않잖아. 나는 어쨌든 죽잖아.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두려움으로 인간은 사물의 질서와 타협 불가능한 내밀한 질서, 그러니까 파괴를 작동시키는 질서, 그러니까 내밀성의 질서가 두려웠고 그래서 이제 이 내밀한 고뇌의 성스러운 신성이 문제가 된다. 축제, 사물의 질서가 생명을 이어주는 지속, 신성은 그 연결을 풀어헤치는 폭발적 폭력. 요 신성은 내밀성 개념과 같이 해결이 되고요. 축제는 끊임없이 둑을 무너뜨리고 밑에서 이제 축제는 사물의 대립항으로 파괴인데 64쪽의 넷째 줄 신적인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이 문단 쭉 따라 이어오니까
내밀성의 세계, 폭력의 세계, 이걸 신적인 세계로 이제 다시 정의하게 되는, 여기는 전염성이 되게 강해가지고, 근데 이 전염성은 되게 위험해서, 재산은 벼락이고, 재산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이 유용함의 세계를 파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축제는 동물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1단계 동물성이 아니라 인간적 삶을 도모하는 거로 바타요가 다시 정리하면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강한 내재성에 대한 저항. 이제 그리로 안 가려고. 그런데 그리로 갔다 오는 이게 상실을 위한 조건이고, 제사와 내재성에 몸을 던져버리면 인간은 인간성마저 상실하고, 그러면 짐승들의 무의식적 내밀성으로 가게 돼요. 제사만 계속 지속되잖아요, 제사. 제사를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하고, 그날 제사로 확 폭발을 해버리면은, 인간은 바로 짐승들의 무의식 내밀성으로 가요. 가요. 그런데, 이 동물의 무의식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사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축제도 이거를 제한적으로 하려고 해요. 축제는 그러니까 제한적이다, 제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축제의 1차적 충동은 그런데 인간성이고 65쪽의 축제를 인간들은 결국은 다스리고 제한해. 그 문단 밑에 넷째 줄. 축제는 폭발의 순치. 자, 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7번도 더 갈게요. 이거 마지막 줄. 축제가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이 속의 세계가 정해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 노는 방식을 정해. 여기에 룰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속세적 세계의 필요성을 지키려고 하는 한을 그어, 축제는. 자, 7번, 축제의 한계. 콤마 찍고 유용성. 축제는 유용성이라는 한계를 가져. 그러면, 축제는 인간적 삶을 녹아내리게 해. 밑에 두째 줄, 내밀성은 폭력이니까 재래의식에 참여하는 전체를 현실적, 개별적 상황 속에 끌어넣어가지고 막 녹여버리는데, 66. 현실적 공동체에는 축제에 제한을 줘, 안전을 도모하고, 그래서 축제는 둘, 넷, 다섯. 축제는 온갖 정신세계 한계를 초월하는데, 그 제의적 충동, 한계를 초월하는 제의적 충동들을 내재성의 세계로 미끄러지려고 하는 거를 정신으로 중재를 시키는 거예요. 축제로. 그걸 못 넘어가게. 그래서 축제는 밑에 셋째 줄, 내재성으로의 해계가 아니라 우호적 화해다. 약간 달래가지고 그리고 못 가게 하는 점. 이런 해석도 재밌죠. 축제 때 잠깐 왜 동물 가면 쓰고 뭐 왕이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이 되고 질서가 용해되는데 그 보존을 위해서 약간 풀어놓는 거다. 그 다음에 축제는 67회 위에서 둘째 줄 내재성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다. 축제는 제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축제는 인간을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원초적 내재성으로 돌리려고. 왕이라고 하는 게 거지랑 뭔 차이가 있겠어. 그걸 왜 만들었겠어. 이런 거를 이렇게 하려는데, 그러나 내재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건은 의식의 모호성, 동물성과 명료한 의식의 인간성이 대립을 유지하는 한 인간은 내재성을 회복을, 그러니까 축제로 내재성 회복을 못해. 이래서 그렇게 하고요. 8번까지 가겠습니다. 전쟁은 폭력적이기 때문에 내재성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이 아니야. 전쟁은 일단 포로들을 다 노동력의 도구로 쓰기도 하고, 전쟁은 다른 세계의 유용성에 내가
복속된다, 보충한다,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의 유용성이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다, 거짓이다. 71쪽 인간 재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좀 일반론으로 소모되려고 한다,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고 전쟁 얘기만 좀 더 갈게요. 77쪽에 이제 전쟁 얘기, 이 전체가 시간적으로 하면은 77쪽 77쪽은 두 덩어리를 완전히 구별해서 이해하기.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제의는 극단적으로 이 유용한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는 동시에 이 좋아도 이거는 유용함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파괴한다. 동시에 그 제의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정된 체계들을 단죄하는 방식이다. 인간을 제물로 바칠 때, 인간을 아예. 그러니까 소돼지가 아니고 아예 사물을 제물 바친 경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유용한 세계를 극단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1단계의 내재성을 도모하는 방식이다라고 인신공양에 대한 놀라운 평가네요. 소까지도 놀라운데 그걸 먹어야 되는 소를 그 건강한 소를 그냥 태우는 게 되게 놀라운데 근데 그 사람을 놓을 땐 정말로 유용한 세계의 한계를 그런데 군사는 셋째 줄 두 번째 문단 희생 그런 인신공양이랑 정반대다. 상관없다. 78쪽 여기 요 문단이 재밌게 읽어서 요 문단은 전쟁을 초기 단계 전쟁, 후기 단계 전쟁으로 나누고 후기 단계 전쟁을 제국적 전쟁이라고 2번에서 다시 설명. 78쪽에 이 들어가기 전에 밑에 다섯째 줄에 고대 사회의 원칙에 따라 고대 사회는 전쟁을 해서 노예를 약탈했지만 그 노예를 우리 동네 배불리는 데 쓰지 않고 일시킨 데 쓰지 않고 다 그냥 태웠어. 그러니까 저쪽 세계의 유용함을 노예니까요. 우리 동네 유용함으로 안 쓰고 여기서도 소용없게 했어. 고대 세계는. 반면 군사적 체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개념을 다르게 쓴 거는 전쟁이 이 안에서도 의미가 갖는다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저쪽에서 노동력 갖고 와가지고 우리의 유용함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썼다. 이번 제국이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고대 전쟁은 좀 내재화를 한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을 읽고 2단계 있잖아요. 2단계에서 약간 전쟁도 두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 굳이 말하자면 제국적 전쟁이랑 고대 세계의 전쟁은 이 또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고대 세계는 이 챕터 따라오면 인신공양도 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는 제사, 축제 요거를 하면서 유용함을 계속 문제 삼았는데 점점 가면서 제국의 단계에 이르면 그게 아예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 신만 남긴다 이러고 여기 하나 더 안 까먹으려고. 이게 제사 축제가 따로 발달한 게 아니고 제사를 하는 바타의 설명에 따르면은 제사를 하는 것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소를 확 태운다는 것이 소라는 걸 안 먹어도 되지 않나라고 확 일으키기 때문에 바타의 설명에 따르면 뒤에 축제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완화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유용성을 이렇게 유희로 아니면 그냥 웃고 넘어가게 관리로 이렇게 해서 바타의 책을 따라가면서 제가 가져온 게 제사가 너무 위험해. 유용함을 확 이렇게 깰 위험이 전염력이 강해. 그래서 뒤에 축제를 제사 끝에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울고 녹고 막 이렇게 놀다가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세트다. 아니 너무 재밌죠. 너무. 그래서 굿하잖아요. 막 돼지 잡고 하는데 꼭 마을 사람들이 장례식 하잖아요. 그 장례 뒤에 이 장례가 두 부분.
죽음이 열리잖아요, 죽음이. 일상적으로 제사를 안 해도 되는데 누가 죽으면 해야 돼. 마을이 하잖아요. 그럴 때 꼭 축제를 붙잖아요. 그게 너무 위험해서. 제사를 언제 하느냐, 공동체의 주기성을 따라서 하죠. 그런데 공동체의 개인의 죽음 때문에 뜻하지 않게 제사를 하게 되잖아요. 개인 차원에. 그러더라도 축제를 붙여놔야 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두 개가 세트인데 바타유 여기는 놀이가 없는데 바타유가 놀이에 관심이 많죠. 이 놀이야말로 무용한 거잖아요. 갬블러들이 10중 8구 지는데도 그 앞에 앉아 있잖아요. 땡기는 게 좋아서. 돈이 아까우면 그 앞에 못 가요. 10에 9를 잃는다니까? 그런데 가. 이거는 땡기는 게 좋아서 가는 거죠. 땡기는 게. 그런 무용한 거, 돈을 그렇게 많이 걸잖아요. 바타유가 예를 들면 갬블러를 4번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놀이의 무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놀이는 매우 중요한 바타유의 분석 대상이다. 그런데 이제 되게 성 선생님이 중요하게 가져가시면 우리한테 너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이게 이제 폭력은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고 2번, 3번 2번, 3번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전체 얘기 나눌 게 요 도덕 얘기, 상품 얘기 2개 남았습니다. 자, 일단 끊어요. 자, 드시는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축제가 카니발 그래서 이게 그 억눌렸던 그것들을 확 분출시켜서 맞다. 통제한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맞다. 그 죽음으로 그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런 초월절 트랜스 상품 막 이런 거 네네. 연결되어 있는데 네. 그것이 어떻게 관리랑 연결이 될까? 관리한다. 축제는 관리. 그렇게 분출시키는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죽음과 그러니까 제사가 죽음이랑 확 연결시킨다. 제사가 망자가 오고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죽음을 가지고 의례를 만들어. 이 엄청나게 내밀성의 증폭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타의 분석에서는 그걸 보면 빨려 들어가. 그 빨려 들어가는 말 뭐냐면은 유용한 게 하나도 안 유용하네. 이거를 뭘 붙들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확 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축제는 그냥 놀라는 건 없어.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라. 퍼레이드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 퍼레이드를 하면 안 되지. 퍼레이드를 할 게 아니고 네가 골로 가야지. 네가 왜 그걸 가장을 하고 뭐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축제는 바타션 역으로 그냥 놀라고 하는 축제는 없다예요. 그냥 결국 이렇게 놀라고 하는 거지. 기존 체제를 지켜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네. 너무 파괴로 가면은 기존 체제가 없어지죠. 네. 그러면 안 되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점심 다시.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줘. 그렇게 바타유가 설명한다. 바타유가 보기에는 축제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바타유는 정말로 놀이도 축제의 일환인 거는. 그렇죠. 놀이는 축제를 완전히 무목적적이기 때문에. 놀이는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면 더 좋은데. 아까 점심 식사 때, 우리, 체육관의 선생님 아드님이 체스를 잘 두신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싸울 사람이 없어.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그래서 그 취미를 잃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만둔 것도 있어요. 어머야. 중학교 때 그만뒀어요. 바둑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극적인 일이 있어.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다른 학원에 가면 있었는데 두려운 거야. 내가 못 이길까봐 이제는. 그게 있었던 거야. 역으로 또.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있겠네요. 모든 승자가 도달해야 될 땐 이거 아니에요. 더 이상 싸울 사람이 없네. 되게 너무 재밌네요.
역설이 있잖아요. 자기는 하는 게 좋았는데 하다 보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 너무 재미없어지는 너무 약간 슬픈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가끔 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조금 얘기하고 D가 더 중요해가지고 이게 왜 폭력, 폭발 이런 말을 썼을까? 어. 이게 이제 지속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순간적인 파괴라서 이런 말을 썼을까 생각. 성민쌤? 저는 궁금한 게, 그 바타이유가 추구하는 어떤 세상은, 이상적인 세상은, 그러면 이게, 참 그게 궁금했어. 이게 정말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나쁘지 않은데 깨야 돼. 네네. 파괴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주기적으로 깨야 된다. 나쁘진 않은데. 그럼 그게 진화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가? 진화 쪽으로 이렇게. 질문이 두 개가 섞여 있고 호모 사피엔스 다음이 있냐 바타이어한테 일단 없다. 근데 이걸 끝까지 밀어가는 그 인류학자가 있어요. 사피엔스 다음이 있다. 거기는 그럼 뭘 봐야 되냐 이렇게도 해가지고 이거 제가 다 까먹었는데 나카자와 시니치가 제3차 형이상학혁명, 제4차 형이상학혁명 이런 식으로 이 진화론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바타이어한테는 일단 사피엔스는 요 두 개의 과제, 전부 다 전부 속과 성을. 근데 속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면서 뭐 어쩌라는 거야. 그 유용함의 관념적 질서, 요 말이어야 됩니다. 이건 되게 정신화되어 있다. 이 관념적 질서를 계속 재조립. 다른 유용함을 만들었다가 또 파괴해서 또 다른 유용함을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가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거는 이렇게 여기서 축제로 관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이게 축제는 축제는 이 사회의 유용함 A 축제가 있다. A의 유용함을 보존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10,000번을 해도 A를 보존시켜. 축제를 계속해도 A를 보존시켜. 이 질서를 보존시켜. 그런데 예술은 만해가 A의 질서를 완전히 붕괴해서 다른 질서를 만들어야 될 필요를 제시해. 자, 그러면 또 작품이 예술이나 그러면 그 다른 질서가 이제 기억 질서인데 제가 왜 A 기억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A, B, C, D 세트잖아요. 기억 연결 세트고 어떤 작품이 딱 올라면 이제 기억 질서를 가져 써야 돼. 그럼 또 예술이 오면은 이제 산스크리트어의 질서를 또 가야 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예술은 모든 단계의 유용함의 재배지. 그리고 다르다. 축제는 10,000번을 해도 원래 그 세계. 재산 더 위험해요. 가끔 해야 돼, 진짜. 이런 거고요. 여기 세계를 파괴시키지 않은 선에서 절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책에 그걸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그 위험함을 막으려고 약간 흉내를 내는 거죠. 유용함이 마치 파기된 것처럼. 근데, 하고. 유리쌤은 어떠십니까? 다른 건 없고, 아까 제가 약간 놓쳤는데, 축제에 왜 퍼레이드와 가장을 하느냐,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고요. 축제에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이 동물적 내재성은 양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퍼레이드를 하면은 마치 왕, 괴물 이런 걸 막 전시하잖아요. 시각적 즐거움을 주고 생각 못했던 거를 하게 하고
그래서 특히 퍼레이드를 제가 예를 든 건 그걸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보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빠개져야 돼. 이런 건데 보고 매뉴얼된 거를 이렇게 좀 해보는 걸로는 이 죽음의 경험을 할 수는 없다. 요런 얘기에서 특히 보는 걸로 재밌겠죠. 근데 문학 작품에서 이상한 작품이 있잖아요. 이상한 문학 작품이 정말 많은데, 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문학은 정의상 근대가 돼야 돼요. 문학은 정의가 저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자가. 자기 이름 달고 쓰여진 거를, 영어에는 리터러처라고 하고요. 무문자 사회는 문학이라고 하는. 그건 이야기, 동화, 신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문학은 정의가 저자가 있는데 문학 중에서도 이상한 게 있어요. 왔다 갔다 이거 지금 정신을 좀 놓고 쓰는 건가?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좀 내년에 꿈이 이제 복잡하고 재미난데요.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대요. 이 지금 제정신으로 쓴 건가? 근데 너무 제가 그 한 작품 본 걸, 제가 뭐 봤습니다. 채식주의자. 제가 본 건 채식주의자고, 진짜 지금 채식주의자도 엄청난 동물성을 보는 다시 할까? 다시 할까요? 어떤 작품이에요?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도 동물성을 다루는 점. 제목은 채식주의자인데,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는 얘기. 성이라든지 에로티즘이라든지. 그래서 저 세계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이 세계를 어떻게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여주인공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 처음엔 고기를 안 먹다가 아무것도 안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강 작가 인터뷰에 지금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기가 자기 몸을 뜯어먹는 얘기죠. 내가 나를 파괴할 수 있나? 소설 제목 맞네. 김영하의 내가 나를 파괴. 근데 이게 자기의 그 개체성, 존재함 자체를 이거를 한번 파괴해보겠어라고 달려드는 주인공이 거기 있죠. 그런데 그 개체성을 파괴를 하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여주인공의 가족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여주인공의 아버지, 남편 형부 포함해가지고, 남편 포함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의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이 유용함의 세계를 자기를 파괴하면서 점점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작품으로 읽는다면은 되게 문제적이고, 이거는 언어로 여기를 가는 거예요. 이 바타유가 그림 분석을 하지만 소설로 간다라고 하시죠, 소설. 언어로 한다, 언어로. 근데 그게 너무 일리가 우리 마지막 작품에 조금 그거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타유 소설 많이 썼다고 바타유 소설은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우리가 좀 더 읽으면은 언어야말로 관념의 질서로 쫙 돼 있잖아요. 일단은 읽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읽히는 걸로는 뭘 못하지니까 읽히면서도라는 게 언어적 질서를 수락하는 건데 읽히면서도 언어적 질서를 파괴하잖아요. 그러게 이제 문학이죠, 문학. 이제 언어적으로 축제가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서 뭐하나 어차피 무용한데, 그런 게 있고, 도덕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어디서 끝났습니까? 이혼론과 도덕 가면 됩니다. 82쪽 앞부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이혼론과 도덕 여기서부터 바타유가 이원론적이다, 이혼론적이라는 거를 이 책의 후반부에 되게 많이 쓰죠. 이혼론적이라는 거는 이 두 개가 이혼론적이다. 근데 덜한 이혼론, 더한 이혼론 이렇게 정도 차이를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81페이지는 이제 완전히 제국 단계에서 다른 차원의 이제 또 사회로 전개가 됐습니다. 요거 있지 않습니까? 자, 82쪽에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보편 제국을 지향하는 군사적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의식은 명백히 사물 세계의 반영으로 결정된다. 이제 의식이 다 사물 세계라니까 유용한 세계, 존재의 세계, 의미, 무의미를 의미는 참, 그 성근쌤, 의미라고 한다는 혼자 쓰지 않고 무의미랑 같이 쓰여지잖아요. 의미가 있다라는 게 다 같이 평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 세미나 하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말 많이 들으셨습니까? 들으시죠? 돈도 안 되는데. 이러고.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평가가 되는데, 의미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적입니다. 그런데, 보편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제국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 정확히는 얘가 지금 없는데, 자기 주장으로 세계를 도배하는 게 제국이잖아요, 원래. 미국 제국주의, 뭐 이런 거. 그래서, 유용함으로 더 도배를 하는 이런 군사적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의식이 정신이 다 명백히 확실한 사물 세계, 존재하는 세계의 반영으로 결정된다. 군사적 세계의 그러한 자율적인 의식, 아무리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세계에 속한 제국적 의식이다. 은 이원론의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그래서 이원론이 볼드로 처리되었고, 이게 이 말이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라기보다 이제 이렇게 강력한 보편 제국을 지향하는 역사적 단계의 한 그 사회는 이원론의 세계를 좀 이제 건드린다. 두 번째 문단에 원래 신적인 세계는 순수하고도 상서로운 요소들과 불순하고도 불길한 요소들이 대립적이었다. 여기서 요 설명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개를 달리 지금 새롭게 또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신 개념이 어디서 왔냐면 모든 목적의 목적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관념적인 거고 최종 목적인 거죠. 그러면은 속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용한 걸 추구하는데 그 유용한 모든 정윤쌤한테 유용한 거, 오선민한테 유용한 거 이거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7명이 모두 추구할 만한 진짜 유용한 건 뭐야? 이렇게 되면 일의적 유용함보다는 넘어서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하나의 유용함보다 훨씬 더 상위에 있어가지고 그 유용함은 오선민에게 바로 적용하기도 좀 곤란한 유용함, 윤정인 쌤한테 적용하기도 곤란한 유용함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설명은 신적인 것, 모든 목적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속에 속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편으로 보내. 그런데 원래 그 저편에 죽음이 있잖아요. 걔랑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제국주의 단계에 이르면은 요 성 개념에 두 개가 들어가. 하나가 아주 순수한 신성한 거, 다른 하나는 불순한 거. 굳이 말하면 이 두 개가 차원을 나누게 된다. 이때 도덕이 출현합니다. 그걸로 그래서 인류의 도덕의 발생은 언제 있냐면 보편을 주장하는 제국들이 지구에 활개를 치게 되면 도덕이 출현한다. 이 제국을 지금 예를 어느 나라 이렇게 안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라든지 종교적으로도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82쪽에 그래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여기 보면 도덕은 종교로부터 빌려온 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사물의 차원에 이르도록 하고 도덕은 속세의 본성에서 비롯된 규칙들에 근거하고 속세의 작동과 지속을 보장한다. 도덕은 순간적인 것을 가장 떠받드는 내적 질서의 가치 체계와는 대립한다. 자, 이것도 느낌이 오죠. 내적 질서라고 하든지 순간적이라든지 이런 거랑 대립하고 도덕은
자원의 과시적 파괴와 그 극단적 형태들을 단죄해 무익한 소비를 단죄. 그래가지고 자, 이 2단계에서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두 개. 고대 세계에는 제사 축제 이거를 썼는데 완전히 신이 정신적 표상을 갖게 되고 그거와 어울리지 않은 불결한 것을 성의 세계에 넣게 되는 이 도덕은 제사 축제 전쟁을 싫어해. 왜냐면 제사는 먹어야 될 소를 태우고 있고 축제는 일해야 되는데 놀고 앉아 있고 전쟁은 고대의 전쟁은 노예를 끌고 왔으면 부려야 되지 이걸 왜 없애고 있고 이게 지금 무용한 것을 죽음을 보존하는 이 형식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단계. 그런데 제국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거는 쓸데없어서 안 돼. 이러고 이제 도덕만 남게 됐다. 도덕은 질서의 수호신이다. 83쪽의 첫째 줄 도덕은 신적 질서. 이 신은 뭐냐면 완전히 관념화된 신. 유용하면 이거를 인준을 받아가지고 둘넷 도덕은 다섯째 줄 폭력을 제한해. 그러면 요게 이제 인류의 폭력은 내밀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를 1단계 내재성으로 데려가 가주는 중요한 방법인데 제국주의의 시대, 보편제국의 시대의 도덕은 이제 폭력을 경험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길이 다 막히다라고 바타유가 봅니다. 여기서 폭력은 전쟁의 폭력이 아니네요. 남 쳐들어가는 여기서 내재성으로 가는 폭력? 내재성. 내재성. 그러니까 자기가 파괴된다 이 자체가 안 돼. 보존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렇게 이제 바타유가 요즘 그래가지고 84의 2번의 제목이 신적 내재성의 부정. 그러니까 내재성을 부정하고 이성의 초월성을 이제 옹호하겠죠, 도덕이. 이성적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85에 넘어가면은 지성의 세계가 이제 그 세 번째 줄에 85에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이게 진짜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지성과 개념의 절대적 질서에 사물들의 세계가 다 복정을 해. 사물이 다 유용함으로 더 굳건하게 되고 지성의 세계가 신의 세계의 형상을 띠는 것은 그렇게 해서다. 그래서 정신적인 걸로 신을 다 도배해가지고 그 말 자체가 물질적인 게 없다, 죽는 게 없다 이렇게 되죠. 신성 자체가 완전히 정신화되고 두 번째 문단에 지성과 개념 세계의 초월성, 고대 종교의 애매한 신적 초월성. 고대 종교는 이제 애매해. 약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그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자 이성우 선생님이 아주 잘 보신 것처럼 초월이라는 단어는 2단계부터만 의미가 있다. 1단계는 그냥 먹고 먹힌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초월의 반대다. 그게 내재다. 그런데 목적이 들어간 세계는 초월이 발생하는데 그 초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왜냐하면 나중에 작가가 될 거니까 이걸 딱 가동시키는 게 초월이죠. 지금 여기가 아닌 세계, 목적의 세계, 현재를 수단하는 세계, 그런 용법이 이제 작동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초비기에는 고대 종이 좀 애매했고 애매하다는 게 폭력을 통해 가지고 초월성이 이렇게 계속 뭉개지는 형식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제국시대의 초월성은 성격이 다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게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둘째 줄에 신성은 내밀성 이래서 다시 가로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밀성 개념을 또 중요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폭력, 맞죠? 외마디, 분출, 맹목적이고 이해가 어려워, 불길한 나무.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의 있지 않습니까? 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괄호를 친 거는,
중요하다. 이거 다시 푸는 것 같아. 내재성 개념보다 더 많이 풀고 폭력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88. 감각세계의 합리적 배제, 폭력의 초월성. 그래가지고 89쪽에 보면은 위에 셋째 줄에 폭력은 사물의 질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폭력 자체를 또 잘 보면 제의, 축제 이런 거 통해서 사물의 질서를 일단 확립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폭력을 써서 다시 확립하고 반면, 아주 딱 줄거가지고 반면 이성과 도덕의 초월성은 절대적 지배권을 폭력이 아닌 사물의 질서에 부여해가지고 그런데 그 문단의 밑에 셋째 줄 폭력은 세계 안에서 이제 사물의 질서의 부차적인 그러니까 즉 발전 단계상 이제 제국 시대의 초월적 신성은 폭력을 사물의 질서보다 안 좋은 걸로 악으로 정의해요. 이제 악으로.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 89, 첫 번째 문단, 밑에 셋째 줄. 폭력이 악으로 정의되는 거는 사물의 질서를 위협에 빠뜨리면서 나쁜 거야. 이렇게 되고. 제사의 약점은 애초에 미덕을 상실한 신성한 사물의 질서를 현실적인 사물의 세계와 별 차이 없이 비하시키는 데 있었고 제사, 위험한 폭력의 절대성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제사는 제사, 지금 이 제국 시대는 제사 축제에 없어. 전쟁도 하지마 이렇게 돼. 우리가 종교인력 할 때 초기에 문명의 모든 신화가 발달 단계에서 그렇게 이성훈 선생님의 그 좋은 글 있지 않습니까? 자꾸 싸운다. 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기독교 단계에 딱 정립할 때 싸우지 마라. 친하게 지내라. 이게 되게 우리 공부에서 이것도 참 역사적인 거고 일부의 메시지였네 이렇게 읽었는데 이 폭력의 순치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근데 제사 이거는 내밀성에 대한 향수 파괴돼야 된다. 각성, 고뇌 이걸 폭력밖에는 그 길로 우리를 못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3번 매개 90조 이제 도덕이 이 두 개의 세계를 매개하는 자로 다시 떠오른다. 그 다음에 92 이렇게 된 세계의 이원론 그것은 폭력에 대한 합법의 자리를 잘 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93 2번이 제목이 악의 개입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악은 뭐냐면 그냥 악이 아니고 폭력을 악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파괴, 죽음 이게 이제 악으로 된 다음에 이제 그런 악, 폭력은 언제라도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걔가 가끔 제가 말하면 짖는데 알았다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제사 폭력 이렇게 얘기했고 95쪽에 가면 그러니까 폭력이 순치됐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8쪽 이제 산업이 또 계속 발전을 해. 제국시대 다음에는 이렇게 산업이라니까 상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산업은 상품을 만드는 세계, 상품으로 꽉 찬 세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어이구야 없어져가지고 98 제목이 신적 내밀성, 현실적 질서 간 관계의 완전한 부재. 없어. 내밀이고 자시고 간에 산업 세계가 되면 그걸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99쪽에 보면은 밑에서 2, 4, 6, 8, 9 미래의 시간, 잃어버린 내밀성의 회복, 이 세상 너머까지 연장 지속시키는 지복의 원칙. 그러니까 이 지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다시 이 존재의 본래적 기쁨, 큰 환희, 이거를 이 산업세계에는 추구하려고 할수록 내밀성의 본질을 무시한다.
내밀성의 본질을 무시하면서 추구한다. 내밀성의 본질은 이래가지고 또 내밀성을 정의하는 내밀성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복종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정의쌤 존재하는 것에 대한 복종하는 게 아니고 존재가 이렇게 해체되는 것에 대한 복종 능력이라고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내밀성은 파괴와 관련이 돼 있고 오직 순간적인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내재성 1단계 내재성에 대한 복종의 능력에 있다. 내밀성은 파괴적으로 원초적인 대로 가는데 그렇다. 그래서 101쪽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101쪽에 보면 2번 밑에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막 사물을 찍어내고 일하고 이런 걸 다 부정하면 의미 없는 사물들이 이렇게 이제 넘쳐나는 그 자율이고 그게 산업의 세계다. 이론적으로 볼 때 고대 사회의 사물의 세계는 다시 고대 사회랑 산업 사회를 비교를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고대의 사물의 세계는 내밀한 폭력이 목적이었지만 내밀성을 추구를 하려고 하고 사물의 세계를 가져갔는데 폭력이 진정한 절대적 목적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 그러니까 라스코 직후에 찾아온 그 세계는 유용함 세계가 마련되더라도 저리 가야 된다라고 지향을 가지고 그게 라스코를 읽었던 그 세계인데 폭력을 절대적 목적으로 가지고 갔는데 생산에 대한 배려는 그러니까 생산을 한다고 해도 사물의 세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비생산적 파괴 그러니까 무용한 것을 지향하는 파괴에 종속이 돼 있었다. 고대 세계는. 근데 산업은 아니다. 그 다음에 102쪽에도 셋째 줄 보면 고대 사회는 마지막 볼드로 된 게 생산은 비생산적 소비에 종속되어 있었다. 102쪽 밑에 셋째 줄 고대 사회는 그래서 생산과 비생산의 관계를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유용함의 사물적 세계가 약간 모호했다. 그러니까 선명하고 명확하지 않았다. 그 존립이 늘 위태롭기도 했다. 103쪽에 3번 완성된 환원의 세계 또는 사물의 지배. 근데 이제 산업사회는 그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사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노동의 길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안다 해서 뭐하나 이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이기려는 자에게 너무 아까 이기려는 자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이기려는 자에게 다 이기면 이기려는 자가 될 수 없잖아요. 싸울 상대가 없는데 어디 이겨? 그러니까 이기려는 자가 계속 간 그 끝에는 이기려는 자일 수 없는 게 딱 나오듯이 밥은 왜 먹어? 뭐는 뭐 목적을 다 되물으면 해서 뭐해? 자 그래가지고 104쪽은 이제 산업사회를 이제 개관합니다. 인간들은 말한다. 일단 세계를 건설하자. 사물의 세계를. 그래가지고 목적을 일단 다 충족을 한번 해보자.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가 목적의 도구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산업사회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뒤에 책의 끝에 자아 이런 얘기를 근본적으로도 이게 내가 사물이 되면 내가 아니야죠. 내가 아니야. 내가 엄마로서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아무런 모든 걸 갖다 씌워도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나? 1단계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졌잖아. 그런 식의 철저한 분열은 인간을 산업사회 인간을 요게 아까 처음 성우선생님 설명하신 거 이 지금 통제 불능의 충돌로 가. 이 더 이상 유용함을 추구를 왜 해야 되는지를 완전히 망실해가지고 그냥 뭐
그런 상태가 떠오르시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해야만 되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막 힘을 써버리면 이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망가졌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길을 완전히 잃게 되고 두려움에 빠져 그냥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색에 빠진다 산업이. 그러면 이제 수를 쓴다. 그때 106쪽 과학이 출현한다. 이 얇은 책이 역사를 엄청 개관해가지고 이제 그럴 때 과학이 다시 합리화 명료를 설명을 해주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자 108쪽에 보면은 이제 자아의식 저는 요 부분인데도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들였는데요. 그런데 많이 들인다기보다 아까 자기가 자기를 잃는다로 풀었고요. 내밀한 질서의 인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라면 무엇보다도 내밀한 인간이 바라는 독차적 진술의 학술적 형태를 부여하는 일을 그러니까 배제해야 되네. 이게 핵심은 독자. 그러니까 이게 만해가 비개인적이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만해가 개인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요는 뭐냐면요. 내가 돈 벌려고 태어난 거야? 내가 새끼 키우려고 태어난 거야?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모든 물적을 다 걸으면 이게 진짜 나야? 이렇게 딱 도달한다. 그럼 그때 참된 나는 이거야 라고 가는 그런 설명의 길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로 이렇게 만해랑 같이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기를 설명하는 학문 되게 많잖아요. 심리학도 있고 여러 가지 생물학도 있고 그런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112에 보면 사물의 전반적 파괴라고 하는 이 6번이 자 앞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요 도덕이 출현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는 토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물이 막 많아지면 인간은 극도의 허무감에 빠져. 유명한. 그리고 허무 다음에 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의 질문에서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다가 바타이어가 112쪽에 사물을 전반적으로 파괴하라라고 하면서 여기는 예를 갖고 옵니다. 예를. 되게 신기하셨죠? 이 이론이 아니고 이건 예야. 이제 마지막에는 예야. 근데 이제 얘가 그러니까 바타이어도 자 그런데 파괴를 하는 거에 예가 뭐냐면은 113쪽에 식탁이 있다. 그 다음에 의자가 있다. 침대가 있다. 일 살려면 일을 해야 된다. 돈 주고 사놓고 113쪽에 밑에서 세 번째 문단에 그런데 식탁이 위해서 일을 하거나 먹거나 아니고 술을 한 병 놓는다. 그때 이 식탁은 노동의 도구가 아니게 된다. 내가 그 술잔을 식탁에 놓으면 그 순간 나는 그 식탁을 부순 것인데 이래가지고 파괴라는 거를 식탁을 뽀갠다, 집에 있는 가방을 찢는다 이런 게 아니고 가방에게 제가 요 일을 이게 행위 예술. 이거에 내가 가방을 가방으로 안 쓰는 것이 가방을 파괴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근쌤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우리 집을 불태우란 얘기냐 이게 아니다.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유용함으로 쫙 차여 있는데 그걸 배치를 바꾸라고 이제 읽게 됐다. 그래서 파괴에 대한 정의가 그러니까 자 여기도 너무 재밌어요. 파괴에 대한 거를 죽는다랑 연결시켜서 계속 설명하다가 일의 끝에는 죽는다란 걸로 설명 안 하고 다른 걸 파괴다라고 자 토론 토킹 이 전체가 개념을 자꾸 옮기고 있다. 자 유리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다시 또 우리 한 바퀴 돌아.
자, 유리쌤부터 큐. 왜 하필 술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 최고야. 최고야, 당신은. 술 네네. 말고 근데 뭘 놓을까? 뭐 쌍화차를 놓는다 그러면 약간 그 환절기 건강이라는 유형성이 있고 그러네, 그러네. 뭐 커피다 그러면은 잠을 깨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술 먹으면 취하니까 근데 어, 건강에는 안 좋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하면서요. 아니, 어, 뭐 제가 유리쌤을 판단할 수는 없죠. 없는데, 유리쌤의 그 독해의 가장 강점은 디테일에 강하신 거예요, 디테일에. 디테일에. 각자 이제 그런 거인데, 왜 술인가 너무 좋네요. 저는 밥이 아니면 된다. 여기서 끝났는데, 왜 술인가. 근데, 취한다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이 글은 즉흥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술은 특별한 방식으로 오고, 약간 쓸데없는 거 중에 술이 있네요. 술을 의식의 먹, 질서를 흐리잖아. 맞아. 의식, 그게 좋네. 요거로 가자요, 요거. 이 술이 선택된 이유는, 아니, 그게 정답이네, 정답. 지금까지 정신적인 걸 문제 삼았고, 그렇죠. 뒷부분에 정신 얘기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을 흐리게 한다. 되는 게 없어. 배는 게 없다. 그러십니까? 배는 게 없다. 또 어떠십니까? 자, 서영쌤은 어떠십니까? 서영쌤, 정임쌤, 옥현쌤, 이상무쌤 계속 또. 네. 아까 내미성, 그 다음에 무의식 얘기 나오면서 내미성과 의식의 관계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미성과 의식은 대립적인 구도다 그렇다. 하면서 건물의 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근데 아까 죽음 뭐 터트림 할 때, 그럼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은 또 의식을 통해서 내미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네네네. 부재를 그거 아, 하는 거는. 네네. 머리야.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의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그러면 다 사물의 세계인 거다. 그래서 종교가 사물일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의식된 세계 속에서 그런 내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게 바타우의 질문 같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예술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네네네. 지금 이제 산업사회하고 이래 다시 보니까 쌤 오늘 서두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소비 소진 그 두 갈래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네네네네. 맞습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그 사물의 세계에서 그 생산성이 해방되었다 이런 얘기도 좀 전에 나왔잖아요. 네네. 생산성이 해방되었다는 말은 생산성을 촉진시킨 거고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체질적인 면에서는 소비와 소진으로 가야 되고, 근데 네네. 의식이라는 이 측면으로 봐서는 놀이가 이제 발전된 예술,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는 또 이성이나 도덕과 이거와 좀 상반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얘들 두 개가 크게 두 개 봤을 때 사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는 악이 될 수 있는 거다. 사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자아 얘기가 나오는데, 자아를 회복하는 게 어떤 이거 좀 어려웠는데, 115쪽의 메뉴에 좀 뭐 대상과 어떤 차이를 두지 않고, 차이를 부정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게 오늘 첫 시간, 오늘 서두에 지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네네. 지구하다. 그리로 돌아가는 게 자아의 회복이라고 이해하며 읽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자아의 회복이 우리 라스쿠에서 읽었던 놀이하는 순간의 그 주권성 나왔잖아요. 네네. 그겁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네네. 네. 그렇게 보면, 이 바타유 책이 우리가 바타유의 그 사유세계를 지금 따라가는 과정이 너무 신비롭고, 재밌죠. 그죠. 예. 너무, 바타유가 경이롭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경이로워요, 저는. 네. 그리고 아까 물론, 식탁은 저는 술보다는 이해를 못한 게 식탁은 왜 이게 파괴지?
식탁을 네. 사용은 안 하고 밀어 놓았을 때는 파괴가 되는데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먹는 거를 놓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파괴지 생각하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용도로 쓰이잖아요. 예. 그 그렇죠. 연결이 안 됐거든요. 응. 그렇죠. 얘가 이제 책은 여기서 끝나죠. 책은 여기서 끝나는데 얘를 더 푸는 것을 다음 책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으로. 근데 왜 놓았다? 음, 식탁에 뭐든 놓을 수 있죠. 먹는 거라면.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가 봐. 이게 얘가 일하려고 식탁에 오고 식탁을 살려고 내가 일하고 요 얘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에피소드 자체가 내가 식탁을 살려고 노동하고 식탁은 내가 노동을 하는 걸 돕고 요런 에피소드 안에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 차원에서 그러니까 놓는다기보다 술을 먹으면 의식의 경계도 흐려지고 일하러 못 가고 뭐 요런 안에서 그걸 좀 더 푸는 게 노동을 멈췄다. 노동과의 관계에서 식탁에 술을 놓는 거는 식탁에 밥을 놓는 거랑은 다르다. 음, 놓는 거는 맞는데 음. 식탁에 밥 놓는 거랑 술 놓는 거는 딴 일이다. 이런 관점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114를 필수제 사치품 그 맥락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나를 다시 그러니까 이 속의 세계의 유용함의 세계는 모든 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 음. 식탁에 밥 넣고 내일 일 더 잘하러 가고 이렇게 대목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왜 휴가 가서 그 다음날 일 더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알뜰하게 속의 세계에 있는 거지. 축제 갔더니 다음날 뭐 회사에서 미운 상사도 뭐 예뻐 보이고, 이거 완전히 짜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아니, 이게 술을 놓고 이런 거는 그 질서를 이렇게 뭐 흔들게 한다. 다른 배치를 갖게 한다. 그리고 어제도 술을 놓고 내일도 술을 놓고 이러면 아예 그냥 일을 못 하러 가게 되니까, 요런 노동이랑 관계랑 넣어보고, 그 다음에 114에 이게 이 책상 에피소드가 돈이랑 연결을 계속 시켜주고 있었어요. 돈이랑 돈. 그러니까 취할 거가 술 먹어도 살이 찌는데. 잠깐 114의 마지막 줄에 마지막 문단에 무용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비워 없애는 일보다 더 거대한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물이 용해되는 잉여의 우주에서는 사물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노력의 집적도 한순간의 무용성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로우면서도 종속적인 그 순간. 여기서 이 자유는 누구 자유, 어떤 자유, 이 종속은 어디의 종속, 이러시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그런데 모든 걸 무용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종속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건 어디에 종속되는 거냐? 우주에. 이게 1단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순간은 무용한 단어의 나쁜 의미를 희석시켜주는 시간 속에 파묻힐까 두려워 작동에 몰래 그러니까 두려워 작동에 몰래 끼어는 순간. 시간 속에 파묻힐 정도의 요거는 왜 여기를 볼드로 이런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냥 요는 시간 속에 파묻히는 것이 두렵다 하는 작동, 아니, 이제 되게, 그래서, 그냥 국어 있잖아요, 국어. 제가 교사 자격증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교사 자격증 있고요. 시간 속에 파묻힐까 두려워해. 이거를 볼드로 치면은 요게 하나가 세트잖아요. 세트. 그러면 시간 속에 파묻힐까 두렵기 때문에 작동에 몰래 끼어드는 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 두려운
작동에 몰래 끼어드는 순간이다. 이럴 수도 있고, 일단 요 앞뒤가 다 세트인데, 그 115, 이제 또 이래, 이제. 그래서, 이 나쁜 의미를, 그러니까, 무용한 단어의 나쁜 의미가 희석이 돼요. 내밀한, 그 다음에 무용한 한순간에 모든 걸 비워내는 거는, 내게 되면, 무용한 단어의 나쁜 의미가 다 이렇게 이제 희석이 돼. 용해가 돼. 지고의 그 우주적 시간이 돼. 그런 것은 시간 속에 파묻힐까 두려워하는 그 전전긍긍하는 그 순간에 몰래 끼어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고, 하여튼 요 시간 속에 파묻힐까가 두려움과 함께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일단 무용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비워내면 이제 115에 내밀한 순간 속에 용해되고 그 파괴가 일어나고 파괴된 대상들이 여기에 명료한 자아의식에 자리 잡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료는 또 이제 내밀 파괴 이후의 자아의식으로 또 다시 설명이 되면서 새로운 자인 건가요? 리프레시된 자인가요? 그 리프레시가 이제 이 유용함의 세계가 다 녹아내린 뒤에 갖게 되는 자아의식. 그런 의미에서 리프레시. 그 또. 시간 속에 파묻힐까 두렵다는 뜻은, 그러니까 참, 갑자기 까먹었어. 너무 좋네. 저도 어젯밤 갑자기 까먹었네. 저 진짜 어제 한참 그리다가, 갑자기 까먹었네. 그러니까 요게 문제적 국면인데요. 누가 두려운 건지 언제 두려운 건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뒷문단을 가지고 어쨌든 빨리 생각을 다시 하신 다음에 명료한 자아의식에 이 리프레시가 완전히 없던 생각이 아니고 자, 이 자아의식이 뭐냐면요.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적 상황으로 해기. 그러니까 원작이 원래. 유용성에 파묻힐까 두려워, 이렇게. 그래도 유용성은 자꾸 미래를. 네네네네. 그게 더 그러네. 네네네. 유용한 것에 대한, 어려워. 지금 제가 정신줄을, 어려워. 그래서, 이 요는 핵심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다 해보는 것으로 의미가 있고, 요는 무용한 한순간을 확 비워내야 돼. 그러면 명료한 자아의식을 갖게 돼. 아니, 이게 왜 명료한 거야, 내가. 존재를 하기를 그쳤는데. 근데 그게 왜 명료하냐면, 한 동물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동물들, 요게 명료하다고 다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를 설명할 때 이게 명확하다,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이제 이 세계를 4단계 산업사회에서는 이때만 명료해진다. 대상과 나 자신의 차이를 내려놓게 되고, 의식의 영역에 대상으로 비치는 것. 쟤는 소고, 쟤는 사물이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옥현쌤 저기 있고, 난 여기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파괴가 명료한 자아의식이다. 되게 정의가 다르죠. 명료한 자아의식, 오선미는 개성이었고, 이 전혀 아니고, 이러한 존재적 의식이 다 내려놔졌을 때, 자타를 다르게 느낄 수 없는 게 명료하다라고 다시 쓴다. 요게 이제 또 막 설명이 됩니다. 요 부분, 자, 정임쌤은? 그것이 저도 읽을 때 네. 무슨 얘기지? 명료해진데 동물을 잡아먹는 그 순간이야. 근데 그 1번을 명료하게 의식하고 그쪽을 그것이 명료한 자아의식이고, 이 바타이가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우리 산업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저것을 경험할 거야? 목적으로 보지 않는, 유용성을 파괴하는 것. 네. 대상을 목적으로,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삶도 목적으로. 네네. 네. 네. 의식하지 못하는 채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바타이가 말하는 이 무용한 순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걸 자꾸 사람을 목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야 되지? 좀 죄송해요. 아니, 그게 뭘 보냐면 동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을 동물로 봐야 돼. 예, 그 다음에 사람을 목적으로 안 보면 뭐냐면은 이 115쪽의 앞부분이 이게 내가 한 마리 짐승이라고 봐줘야 돼. 내가. 그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내가 동물이야. 내가 싸는구나. 내가 먹는구나. 내가 성교를 하는구나. 내가 부서지는구나. 이게 아주 이 동물, 그러니까 내가 소를 먹고 있구나. 소가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바타유가 그리는 이 예술이 어떤 이미지냐면 아주 강한 폭력성을 내재한 예술이어야 되고, 그거는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걸 직접적으로, 감각적으로 읽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동물에 관한 책을 좀 읽으면 많다, 동물을. 동물의 동물성을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김호준, 자기가 각성한 계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기가, 다 까먹었는데, 집에서 빨가벗었나 팬티만 입고 냉장고 열어서 막 이렇게 먹었던 청소년기 경험을 얘기를 한 적이, 그냥 내가 짐승이다라는 거를 각성을 한 적이 있대요. 그 다음에 부모를 볼 때, 부모가 사람이지 뭐, 부모이기 이전에 이런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그 인간적 성숙에 되게 그 에피소드 되게 컸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내 부모가 사람이지. 이렇게 그게 밑으로는 생각을 한다 쳐도 위로 그게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으로 퍼먹고 그렇지, 먹는데 뭔 숟가락, 밥가락, 이거 뭐야. 이거 제가 되게 쇼킹하게 들었는데, 그게 인간적 성숙의 중요한 이것도 있고, 우리 일본 답사 갔을 때, 강신자 선생님, 그분이 약간 무녀 기질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강신자 선생님이 자기의 신성함을 깨닫는 것도 오키나와의 어떤 무녀를 따라가고 이랬는데, 나중에 어느 날, 본인이 깨달음의 계기죠. 각성을 했대, 종교적으로.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오느냐 했더니, 자기가 짐승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 때, 그때 우리가 피자 먹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좀 너무 충격받았는데, 신성을 깨달았는데 내가 짐승이란 걸 깨달은, 그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건가 봐요. 내가 한 마리 동물이야. 먹어. 그게 모든 인간의 제도 의식을 다 걷어내면, 근데 나를 동물로 본다는 게, 근데 이게, 네네네. 쌤, 도우쌤 딸, 김미르 작가, 이런 사람들이 돼지하고 같이 자고 막 이런다잖아요. 근데 그래요? 그게, 예, 행위, 뭐 해도 왜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사물세계 파괴라는 걸로 보니까 그런 행위들,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채식주의자, 이런 것들이 네네. 너무 연결되어서 이해되는 폭이 확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응. 그것이, 이게 이제 신성하다. 굳이 말하자면은, 본래적이고, 지고고, 자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아까 이제 다시 이성근 쌤 얘기를 따라가면, 이걸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단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타유가. 지금 이게 바타유가 결론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여기를 회복해라. 동물성 가득한 예술작품을 보거나 이게 아니고 이 책 자체가 한 구간 설명을 다 해서 오잖아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철학자인 거예요. 이 건너뛰지 말고 오라고 해서 되게 의식해가지고 요 마지막을 가라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옥현쌤, 뭐 중간에도 옥현쌤은 어떠시고요? 저는 갑자기 그 노숙자 분들이 생각나면서 그냥 그분들은 집단 생활을 하지 않는 그냥 고립된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평가했던 그런 평가들이 다 제거되면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많은 게 보이죠? 많은 게 보이고, 이걸 이제 동물성으로 그래서 책을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왜 동물이냐. 자, 라스코로 갑니다. 왜 동물일까? 그 동물이 우리가 아는 소, 고양이 이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동물성이고, 이걸 식물로는 안 간다. 이유가 먹고 먹히는 그 장면을 개념화시키려면 식물보다는 동물이 더 즉각적이다. 이러고, 성근쌤? 네, 저 갑자기 좀 거지 얘기가 필리핀에 거지가 참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산발에 거의 뭐 반바지만 입고 가구통 까고 먹고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아무것도 이런 현대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한테 지나가는 행인들의 택시를 잡아줘요. 택시를 잡아주고 팁을 주면 그걸로 먹고 살고 팁을 안 주면 말고 안 줘도 뭐라고 하진 않고 당연히. 네. 그게 연관이 있나? 이거하고 참 매력적하고. 거지로 가기보다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동물성. 하여튼 동물성, 예술, 소비, 소진 요 문제, 이제 중간 문제를 다음 책으로 좀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요.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종교 의례 중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이슬람, 자이나교, 뭐 여러 이제 그 종교 중에, 예를 들면 슈겐도, 이렇게 여러 종교 중에, 우리가 지금 전체 주판 여기에 어디에 집중하는가, 종교 의례가. 그런데 특히 동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이거 이제 일반 모델이잖아요. 일반 모델.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동물성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게 있나 보면 불교라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더 들어가면은 그럴 수 좀 찾아서 생각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종교 의례를 다시 분석을 요거 가지고 하면 좋다. 그 다음에 까먹을까봐 선생님 까먹고 이게 축제 이러면 완전히 별개일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이게 종교 단계다. 놀이라고 하면은 전혀 이게 지금 뭐 딴 문제 같은데 아니다. 자, 선생님, 네. 미안해요. 네. 아니요. 종교 하니까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그 종교가 딱 생각이 나서. 동물성, 기독교? 기독교 분파잖아요.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막 성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예술에서도 참으로 용해해버린다는 어떤 그런 느낌. 예술에 있어도 좀, 이거 도울쌤 따님이 그건 지금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깜짝 놀래게, 가족으로. 세계적인 화가잖아요, 그 딸이. 어렵다. 그렇게 하고, 예술가, 그러니까 요거를, 하면 됩니다. 도경쌤? 네. 자, 오늘의 코멘트. 네. 잘 들었고요. 근데 저는 제가 책 읽으면서 잘못 이해했구나 생각했던 게, 지고랑 절대가 1단계라고 했잖아요, 쌤. 뭐? 지고랑 절대가 1단계, 1, 2, 3, 4단계 네네. 중에 1단계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게 1단계가 아니고 2단계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신의 발명에서 나온 그 지고랑 혹시 같은 계열은 아닌가? 다른 건가? 약간 그것도 궁금하고. 훌륭한. 이 바타요가 여기에 지고라고 하는 거, 요거는 라스코라는 책을 제가 갖고 와가지고, 동물 그림을 가지고 지고성을 회복하려 한다. 요것 때문에 지고란 단어를 여기 썼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절대라는 단어를 제가 유비시킨 건데, 지금 책을 아주 꼼꼼하게 보셨네요. 실제로 책에는 절대적 신이라고 하는 용법이 여기에 할당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잘 읽으셨어요. 근데, 바타요가 한 단어를 요 단계마다 다른 정의로 풀기 때문에, 그러면 될까요? 여기도 해당하는 단어예요. 목적 중에 목적이라고 해서 절대적 신이다. 이렇게도 절대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절대라는 단어를 여기도 또 붙이고 있습니다. 신성하다 이 단어도 여러 차원에서 쓰고, 그래서 도경쌤 말씀도 맞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다른 절대성이다, 성질이. 이러면 될까요, 도경쌤? 된다. 약간 내밀성, 내재성이 여러 방면으로 쓰이는 것처럼 지고랑 절대도 어허.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더 좋은 질문인데, 지고신이라는 단어를 나카자와 시니치가 발명했을 때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지고신. 그 지고신은 두 번째 단계에서 쓰는 단어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네네네네.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1단계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바타요고, 그거는 나카자와 시니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타요 안에서도 책마다 이게 또 약간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책을 아주 꼼꼼하게 보셨네요. 그런데 지고라는 다양한 용법이지만 그렇게 쓴다. 이제 안녕.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